세 번째로는 이렇게 알아본 학생부 종합전형의 종류에서 어떤 평가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셨다시피 일괄, 단계별 혹은 전형 방법이 나와 있는 서류, 면접,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 면접, 그 다음 수능 최저,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어떤 부분이 대학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각각의 요소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보시면 구분에 서류, 그 다음에 면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교과, 이런 식으로 서류의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면접의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교과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세부적인 부분을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평가에 꼭 들어가는 이 서류라는 부분은 세 가지 요소가 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고요. 역시 이 학교생활기록부, 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서류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부분들,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특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 자율, 동아리, 진로, 독서, 봉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모든 것들이 반영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학생부 기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의 숫자도 줄고 그 다음에 기록도 엄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기록을 볼 때 우리가 질적인 향상을 꼭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학교의 내용들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좀 더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고요.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자세히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개인이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라던가 그 활동 이후에 한 행동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교 생활에서의 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천서인데요. 추천서는 2021학년도에는 필수로 선택하는 학교도 있고 필수로 선택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 교사나 혹은 타인의 시선으로 본 지원자의 다양한 장점들을 표현하는 게 추천서고요. 추천서가 필수인 대학도 있고 선택인 대학도 있으며 폐지된 대학도 있으니 잘 살펴보고 지원할 때 고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소 중에 면접인데요.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과 제시분 기반 면접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주로 확인하는 식이고요. 보통은 인성면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성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진위 여부를 가장 많이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보고 그때의 기억들을 되살려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활동을 했는지, 활동을 하고 나서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배운 점은 무엇인지를 차근히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요. 제시문은 짧은 글 혹은 도표 혹은 어느 정도의 긴 글을 읽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형식입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바로바로 질문이 나오고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학생들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고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경우에는 매우 영향력이 큰 편이고요. 특히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높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를 정량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과의 일정 부분을 정량 평가하고 나머지를 서류 평가로 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이나 중앙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내신의 반영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전형들이 학교장 추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과의 비율, 즉 교과의 변별력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각각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 중에서 내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구분에 있는 서류,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교과, 그 중에서 유리한 것들을 적용하는, 더 많이 적용하는 학교들을 골라서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각각의 서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서류, 그 중에서도 서류를 평가하는 방법에 가장 우선시 여겨지는 게 학업 역량인데요. 학업 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학생들과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한 요소가 학업 역량은 성적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업 성취도는 물론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학업 성취도를 정량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이 기본적으로 대학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내가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학업을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한 예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탐구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탐구활동은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학업 역량에 포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이 수업을 하면서 뭔가 호기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얼마큼 노력했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업 역량에서 성적만 나타내는 건 절대로 아니다. 성적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학업을 수행하고 탐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교과 영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내신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로 돌아가서 한번 배우자를 골라보겠습니다. 배우자 후보가 A, B, C가 나와 있습니다. A의 재산과 나이, 성격, 인성 등이 나와 있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나이, 성격, 인성이 있고요. C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20대로 돌아가 나의 배우자를 고른다면 A와 B, C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골라야 할까요? 보통의 경우 일단 C는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네, A도 있고 B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더 많은 사람을 선호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A와 B의 차이는 재산이 3억과 2억으로 큰 차이 없죠. 물론 B에 있는 가려진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재산은 2억이지만 나이는 30세밖에 안 됐고 만약에 연봉이 2억이라고 한다면 1년 지나면서 31세가 된다고 한다면 B는 재산이 4억이 돼 있겠죠. A와 B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을 뽑을지는 만나봐야 아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A와 B 정도의 수치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을 불러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인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C를 배우자 후보에서 맨 먼저 제거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C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재산적인 측면에서 A와 B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은 재산이나 나이로 정도로 생각하는 숫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와 B처럼 재산이 일정 액 안에 들어가는, 즉 내신도 일정 범위 안에만 들어간다면은 다른 요소들, 즉 인성이라던가 잠재력이던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은 평가 요소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는 A와 B를 둘 다 같은 포지션으로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 이외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과전형에서는 내신이 좀 더 좋은 학생이 당연히 합격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의미는 내신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 안에 들어서 학업 역량이 기본 이상이 된다면 학생의 잠재력과 인성 혹은 문제 해결력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이 바로 학업 능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서류평가 요소의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이런 것들은 학생의 학업 성적, 동아리, 수상, 활동, 봉사 등등의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세부 항목에는 전공 관련 교과 과목 이수 및 성취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에 지원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경제 성적을 1등급 받거나 경제를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 수업을 듣다가 무엇인가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고 이 호기심을 구체화해서 앞으로 더 연구하고 싶다, 그리고 연구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전공 적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지원 전공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학교에서 수강하는, 학교에서 듣는 수업만이 아니라 수업을 넘어서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수업 시간에 받은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 독서나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인데요. 바로 이런 활동들이 내가 구체화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혹은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대학은 고등학교랑 다르게 전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내가 앞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할 거라는 의미고요. 대학 가서도 고등학교랑 다르지 않게 꼭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수업 내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그 궁금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고, 또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교과 과목이 없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독서와 동아리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심리학과를 지원하는데 그런데 학교에 심리학 수업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독서나 동아리를 통해서 내 구체화된 호기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시 전공 적합성에도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즉 고등학교 1학년이나 그 이전에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해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또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내가 이번에는 치킨 가게 사장님이 돼서 직접 홀 서빙을 하는 알바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A와 B가 나와 있죠. 자, 서빙 알바를 뽑는데 A와 B가 와서 각각 자기소개를 합니다. A는 저는 치킨을 좋아해서 1일 1닭을 실천하고 있고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 등 안 먹어본 치킨이 없습니다. 제가 치킨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할 거예요 라고 자기소개를 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치킨 가게에서 일해본 적은 없지만 커피숍 알바를 1년 동안 꾸준히 해보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친절상으로 뽑혔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A와 B 중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홀 서빙 알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치킨집이니까 당연히 치킨을 좋아하는 A일까요? 아니면은 치킨 가게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B일까요? 자,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학생의 소재보다는 학생의 역량, 능력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A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나요? 네, 치킨을 잘 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B는 어떨까요?
B는 자, 1년 동안 일했다고 했죠. 성실한 학생입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친절상으로 뽑혔습니다. 이 얘기는 인성도 좋은 학생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지원했답니다. 도전 정신도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커피숍 알바를 해봤죠. 커피숍 알바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홀 서빙, 치킨집에서 하는 홀 서빙 알바와 동일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주문을 받으며 음식이 나오면 음식을 내가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정리하는 서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학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과를 좋아한다 라고 학생부에 기록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이 전공을 하고 무엇을 연구할 건데 이 연구할 때 필요한 역량들, 필요한 능력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 능력들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왔다, 이렇게 발전시켜 나왔다 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항목 중에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공동체 일원으로 필요한 인성적으로 바람직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바람직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등을 가지고 있고요. 협업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연 다른 사람과도 잘 어울려서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됩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한 단체 생활들, 체육대회라던가 학교에 있는 축제들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도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봉사활동이라고 한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거창할 걸 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 소통하면서 했던 배려들도 이런 나눔과 배려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 능력인데요. 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나의 의견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으며 둘이 서로 설득하여서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도덕성은 기본적인 윤리를 가졌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와 행동을 이야기하고요. 보통은 학교 생활을 얼만큼 성실하게 했는가, 출결이나 학교 생활의 적극도 등을 성실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고요. 인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지만 인성만 좋다고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혹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을 주로 판단하게 되고요. 인성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경우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챙겨둬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성에 대한 오해도 많은데요. 이 인성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이는 것은 자기소개서 3번에 쓴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리더십과 봉사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학년 부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매사에 열심히 한 결과 반장보다 더 나은 부반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리더십으로 저희 반은 왕따가 없어졌고 나아가 전교에도 왕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본다면은 리더십과 봉사성의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하다. 단순 사실만 나열되어 있다. 학생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다. 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인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시입니다. 무조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성적 평가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믿을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저는 착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위해서 자리를 정리해주고 의자를 빼준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예시가 꼭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리더십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를 없애고 또 나아가 전교의 왕따도 없앴다. 이거는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러한 성과 위주로 적게 된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서류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3번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겪었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며 그리고 내가 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고 한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좋은 사람이 되고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해결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전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우리가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잠재력 같은 경우는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만큼 되는지입니다. 발전 가능성에는 자기주도성, 그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자기주도성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목표를 만들 수 있는지, 이 목표는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적절한 전략,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험의 다양성,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사고가 다양하고 열려 있어야지,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리더십이 있고요.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인데요.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이 아니라 나만 생각할 수 있는, 나만 특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전공 적합성과 뭔가 연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발전 가능성은 아직은 내가 이룬 것이 많이 없지만 이러한 역량들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보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었던 예시와 비교한다면 과연 현재에 있는 재산이 중요할까? 아니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할까? 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바로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접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부 기반 면접, 두 번째로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의 경우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의 진위 여부 혹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얻은 인성 등을 중요 평가 요소로 반영하게 되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짧은 글 혹은 도표 혹은 그래프를 제시한 다음에 일정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다수의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 기반 면접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부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숙독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의 변별력이 매우 큰 편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짧은 시간 내에 제시문의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질문에 잘 답변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평가 요소가 되고요. 학생부 기반에 비해서 제시문 기반 면접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더 높기 때문에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합격의 당락도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면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눈 다음에 그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 제시문 기반 면접은 앞에서 봤죠. 그런데 상황 제시 및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이 상황 제시 및 토론 면접은 제시문 기반 면접과 비슷한데요. 대신에 제시문 기반 면접이 짧은 글을 읽고 주제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형식이라면 상황 제시 면접 및 토론은 답이 없는, 즉 학생의 순발력도 요구하는 면접 유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했다면 그 구체적 예시가 무엇인지 꼭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는 숙지하고 면접에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내용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공을 결정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을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활동에 대한 설명보다는 과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나, 활동 내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앞으로 더 무엇이 하고 싶어졌나, 이런 식으로 생기부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위주로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교 공통 과정에서만 출제가 되게 됩니다. 즉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준비를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리고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시문들이 전부 다 기출문제로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보고 지원대학의 출제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말하는 논술이라고 생각하고 짧은 논술 제시문을 사용해서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에 속합니다. 마지막은 상황 제시 및 토론 면접인데요. 주로 교대, 교육대학이나 아니면 의학 계열에서 학생의 인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면접들이 혼자 들어가고 다수의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반면에 상황 제시 및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들어가지 않고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이 하는 말들 혹은 내가 할 말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대의 경우는 여러 면접, 즉 여러 방에 들어가서 다중 미니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순발력에 따라서 면접의 점수에 차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면접이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들 혹은 지원 모집 단위에 따라서 면접의 특성과 그 다음에 면접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앞에 나와 있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별고소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서울 소재 대학들 그리고 의학 계열을 제외한 서울 소재 대학들의 학교들 중에서 종합전형의 최저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특별히 보여드린 이유는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류 그리고 면접 등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지만 최저학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 감소와 함께 최저학력의 충족 여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최저학력이 있는 경우는 내가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고려대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4개의 영역을 전부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히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중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면서 지금 3학년 1학기로서 혹은 지금 학생으로서 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끝까지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 수의 감소와 함께 내신이 좋은 학생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2학년 때까지 내신이 별로 안 좋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내신을 포기하고 학교 생활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은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업 하나하나에 열심히 참가하고 내신도 좀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과 영역과 서류 준비에 힘쓰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리를 잡고 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교 입학 시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인 학생들이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비교과 영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 있는 활동들에 참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에서
내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목표를 추상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나아가서 대학 가서 내가 논문을 쓴다면 어떤 논문의 주제를 선정할지 등을 생각하면서 비교과 영역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3학년 1학기 이후에는 수능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와 함께 수시전형에서 대입을 끝내려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도 확정이 되고 비교과 영역의 기록도 끝난 다음에는 수능에 매진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합격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종류와 변경사항, 대비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부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성공하셔서 좋은 대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